공로상 이런 거 받으면은 수상 소감 같은 거 하시면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아요? 주원 형 얘기를. 거기서 갑자기 이주원 인스타 TV? 대표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와. 컨셉이 확실하다던데. 기습충배. 2024년 11월 20일이고요. 17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힙한 라이브 수요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 토크의 2%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내 장인어른이 업계 사람이라면 뭐 해설이다, 캐스터나 뭐 선수 출신 이런 축구계 관련해서 혹은 방송 쪽 관련해서라는 얘기인데 맨시티 유스 출신의 소튼 수비수인 테일러 하우드벨리스가 잉글랜드 국대 데뷔하면서 로이킨의 딸과 약혼 상태라는 게 알려져서 굉장히 좀 최근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일랜드 국적인 로이킨은 이날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5대0으로 이겼고 예비사위가 골까지 넣어서 기뻤지만 조국인 아일랜드가 패배해서 좀 슬프면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날이 됐는데 세 분은 만약에 내 장인어른이 뭐 원일이 형 결혼하시긴 했지만 내 장인어른이 레전드 축구 선수라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을 네. 뭔가 건네기는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분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높으니까. 아, 형철이는 접근조차 다르네. 축구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관심사가 같고 이분에 대해서 아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장인어른을 대할 때 그 사회의 느낌이 어떨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어른을 대할 때 약간 그 있잖아요. 사실 어른분의 어떤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뭐 칭찬도 해드리고, 아유 우리 아버님 뭐 좋을 때 그때 골 넣는 거 제가 그때 반대편에서 받지 않습니까 하면은 막 신나가지고 이런 그럴 수 있지. 걸 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이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축구 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저도 축구 레전드라고 한다면은 되게 일적으로 되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축구 쪽에 계속 하셨던 분이고 레전드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해설할 때 이런 상황 진짜 졸라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저 도대체 선수 입장에서 왜 그런 거냐고. 그치. 아버지 하면서 저거 진짜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중계할 때 좀 같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두 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실제 유부남인 원일이 형은 이게 대화가 되니까 결혼을 했겠지. 만약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소개를 받는다는 자체로 이제 만약에 그 레전드를 딱 떠올렸을 때 그냥 학을 뗀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랬을 때도. 근데 뭐 만약에 결혼해서 축구로 통하는 장인어른이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그 와이프 컨트롤하기가 쉽겠지. 왜냐면 장인어른과 내가 이제 좀 뭔가 커넥션도 있고 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고 말이 통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형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장인어른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까? 네, 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뭐 만나면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더 얘기를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시간도 같이 많이 보내야 되고. 저희 장인어른 스타일은 딱 할 거만 하고 그냥 알아서 가 이거라서 저는 그게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축구 선수 쪽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근 그것도 부담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축구 선수 말고 업계 사람 해설위원이라면 장인어른이 뭐 장지현 위원님이나 이런 영화의 이제 해설위원이야. 축구 선수가 아니라 제가 아는 제가 만나본 장 의원님이면 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워낙 인자하시고 잘 대해주시고 저도 좀 되게 감사한 면이 많은 고마운 어떤 경험이 좀 많은 분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한번 우리 장인어른을 뵈러 갔을 때 무조건 이틀은 자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 사위 일로 와봐 형철아 하면서 이렇게 날 부르시면은 그 대화를 듣다 보면 하루가 다 가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리버풀 첼시 경기 있으면 같이 보고 그러면 그게 나가죠. 그게 나가서 저 중계 있는데 얼른 와 하면 어쩔 가서 보고 그 다음 경기까지 토트넘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분데스 보고 하루 마무리.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 의원님이랑 저는 이제 그때 이스타를 하기 전에 스포티비에서 주중 경기들이 끝나고 장 의원님이 한번 캐스터랑 해설들 모아가지고 우리 밥 한번 먹고 가자. 그래서 국밥집을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밥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타이머를 준비해서 2분간 얘기하고 스톱하고 이제 모래시계에서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화를 해야겠네. 네, 아니면 있어도 좋을 것 45분 정도 하고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15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거나. 원희룡은 뭐 선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완우도 장인어른이 해설이라면 해설위원 출신. 와, 저는 약간 부담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막 어디서 중계를 했어요. 그치. 근데 왠지 장인어른이 내 경기를 막 보면서 막 평가하고 계실 것 같고 얘는 이거 잘하고 이게 좀 못하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 실수하면은 막 자기 딸한테 야, 얘는 깜냥이 안 된다 이혼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해설 못한다고 이혼을 한다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막 뭔가 계속 저를 평가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살짝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또 일을 소개시켜 주면서. 근데 그래 맞아. 일 소개해줄 수 있네. 길을 또 잘 되라고 이렇게 맞네. 근데 이게 또 다른 네.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장인어른 빨로 막 꽂아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막 될 거기서 수도 증명하면은 오히려 되는 거고. 어때요? 증명할 수 있는 스타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할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든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내가 꼭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저 누구 해설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무조건 해야죠. 지나가는 사람한테라도 해야죠. 완우도 그렇게 합니까? 좀 자랑합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하면은 네. 저 딱 형철 위원은 말대로 네.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 한 분이 자꾸 채팅으로 이제 오늘 진행자들이 다 좋다, 잘난 척하지 않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잘난 게 별로 없고 여기서 제가 볼 때 잘난 사람은 여기 트로피 있으신 원희룡밖에 없어요. 대단하시잖아요, 진짜. 네. 여기 메달도 있습니다, 메달도. 이거 이후에 저희가 K리그 시상식 때 얘기해야 되는데 원희룡은 잘난 척할 게 많은 분이죠, 사실. 근데 여기 살짝 지금 뭔지 뭔지 오래돼요. 10년이 지나가가지고. 미쳤다. K리그에서 그 해 베스트 11에 든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돼. 와 대박이다 진짜. 전 이거 그때 팬으로 그때 구경 갔었거든요. 그때 시상식 현장에. 그때 눈앞에서 받으시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렇게 실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때 안경 벗고 수상했었는데 형. 안경 안 썼을 때. 그러니까 안경 안 쓰니까 선수 때니까. 나왔다. 근데 저 헤어가 굉장히 좀 시대를 앞서간. 근데 저 때는 저런 머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어. 저 때는 그래요? 약간 뭐 그런 이 머리 dob석머리 같은 거 저게 샤니커. 빠마를 확 한. 저게 좀 신성형 머리 같은? 그렇지. 저게 좀 그런 거지. 시대를 앞서간. 저 때는 파격적이었어. 저게. 그래요? 저렇게 수성운 머리라고. 투블럭에다가 포마드 이게 그랬구나. 깔끔하시다. 아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 느낌이 안 나는 게 머리 스타일 근데 때문이었구나. 다른 분들 하면은 좀 10년 년 전 좀 느낌 날 거야 아마. 그거 있잖아요. 유승범 씨가 시상식 때 되게 하얀색 되게 그 정장 셋업을 입고 왔는데 그때는 워스트였거든. 지금 보면 옷 제일 잘 입었어. 시대를 앞서간 패션. 네. 어떤 분이 중국 농구 선수 중국 포인트 가든. 뭐지? NBA에서 잘한 야오밍. 야오밍 아닌데? 왕지즈? 아니야. 옛날에 뉴욕에서 뛰었던 그 사람? 리렌젠? 아니 더 마르고 더 키 크신 분 있어요. 누구지? 중국 뉴욕에서 뛴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닌가? 그 포인트 대만 가드 국적 뭐지? 중국 아니다. 뭐지? 북한 아니에요? 북한? 이명훈 이명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레미는 아니고 리명훈이라는 이명훈. 그렇죠. 리명훈. 제레미린 생각했어. 235cm. 그런 수가 있었구나. 네, 헐. 아까 게임 얘기했지만 NBA 아니 3대3 게임 있잖아요. 예, 농구 예, 게임. 예. 거기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명훈. 프리스타일 풋볼인가?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풋볼이래. 프리스타일이 이제 농구 농구 게임이죠. 있었죠. 풋볼이 네. 따로 있었죠. 네. 그 원일이 형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레전드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따님이 있다는 경우에 만약에 따님이 있다는 경우에 딸이 축구 선수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요? 현역 축구 선수 데려오면 네. 난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니까 이제 여자 축구 선수 데려온다. 그거로 갈까요? 여자 축구 그러면은 선수 데려오면 나는 너무 환영. 완전 환영. 이 운동 선수들이 또 네. 이 생활력이나 이 체력이 또 좋아가지고 그런 맞아. 부분에서는 하긴. 굉장히 그래서 완전히 가산점. 긍정적이시거든요. 그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난 좋아. 모든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다 생활력이 좀 강해요?
체력이 일단 아픈 것도 좀 덜 하고. 그러네. 체력은 우리 어머니가 또 핸드볼 또 선수였거든. 국가대표. 예. 아, 그래요? 운동선수 또 그걸 보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아직 60대 후반이신데 뛰어다니시고 아직도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걷는 게 없어. 막 뛰어다니시고. 그 축구 배우신다고도 들었었는데. 축구도 지금 그쵸, 잘하시고 맞죠? 리프팅 한 50개 차시니까. 와, 운동선수 60대 유전자가. 대박이다. 진짜 잘 차는 건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업계 사람이 장인어른이어도 좋다는 느낌이네요. 진짜. 좋죠. 다 긍정을 나는 그렇고. 그것도 생각해봤어. 그 주원이 형 딸. 둘째 딸이 네. 우리 첫째랑 2살 차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괜찮을 괜찮아요? 것 같기도 하고. 주원 그러면 이제 사돈이 되는 거죠, 주원 형이. 근데 첫째가 엄청 또 그 뭐야 차분하고 브레인도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뭐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둘째가 이제 또 세연이가 약간 김포니까 또 귀염뽀짝한 느낌. 어떻게 좀 이렇게 엮여야 되나? 형수님은 뭐래요? 형수님도 그 주원 형네랑 한번 사돈 생각 있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괜찮대요. 아, 첫째는 이게 딱 그때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바르고 그래서 어떻게 골프를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운동신경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좀 그 학원에 이게 그 뭐야 엮이도록 딱 이렇게 나타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 이렇게 그거를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주원 형이 추면 비상이라고. 또 그럴 수가 있겠구나. 자,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 이프토론 해봤고요. 히든 라이브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1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2024년 마지막 A매치가 있었는데 스코어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박용우, 황인범 그리고 수비 라인은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서령우, 조현우 선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베스트 11이었고 경기를 보는데 굉장히 좀 답답함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첫 번째 맞대결 때도 우리 서울에서 했을 때 굉장히 답답했었죠.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팔레스타인이 한국을 공략하는 법을 역시 잘 알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는 이제 상대가 뭔가 우리를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그리고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전력이 갖춰진 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주를 줄 포인트가 아직 없구나. 그걸 느껴서 되게 많이 답답했었어요. 사실 이런 팀 같은 경우는 템포 푸시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데 전 후방 빌드업의 단조로움에서 그게 안 됐다는 점도 되게 아쉬웠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3위 빌드업으로 이제 서령우 선수 전진시키고 박용우 선수랑 옆에 이제 이재성 선수, 황인범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조하는 형태였는데 보통 이제 볼을 받으면은 잡고 돌아서면은 이제 옆에 파트너가 한두 발만 그때 딱 움직여주면은 주고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또 나갈 수가 있는데 주고 돌아서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냥 멈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다시 뒤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너무 많고 딱 줬을 때 그 타이밍에 또 맞춰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미리 가 있지 말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이제 맞춰서 나가 뛰면은 분명히 상대 한 3-4명 정도를 잉여 자원으로 만들고 우리가 바로 숫자 고위 만들면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몇 차례 나왔는데 안 된 것도 전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후방에서 이제 수비 지역에서 가운데로 갈 때도 보면은 우리 3명이 이제 3백에 있고 그리고 앞에 한 명이 있으면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상대 압박하는 선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몸을 열어두고 앞을 보면서 받아놓을 수 있는데 그냥 주면 되거든요. 줄 수 있는데 이걸 안 주고 다시 백패스로 굳이 가는 거 보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게 한 2-3번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답답하다. 근데 진짜 완호가 딱 정리 잘해준 것 같다.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까? 상대가 뭐 그렇게 강한 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원정이긴 하지만 냉정하게는 중립 경기라서 팔레스타인도 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에게 있어서 사실 동등한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답답해서 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했을까요? 좋게 말하면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그 조금 답답했던 포인트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전방에서 좀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았으면은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계속 좀 낮은 쪽에서 그 뭐 전술상의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계속 좀 전환이라든지 그런 플레이를 한 것이 좀 아쉬움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아직 잘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막혔을 때 또 다른 방안을 준비해왔다면 우리가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하는 게 방식이 있었다면
그거대로 또 다른 변주를 주면서 풀어가면 안정적인 걸 지향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거 연습했어 후연됐어 하면은 그렇지. 자신감 있게 또 다른 패턴으로 빌드업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툭턱으로 바꿨을 때 사실 저는 경기력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처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플랜 B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구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팀 형태가 상대가 한 번 우리의 그 강점이 포인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인범이 최근에 워낙 배급을 잘하는데 그 황인범이 묶이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뒤에 대안이 없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고 사실 이게 지난달에 요르단전 때도 그 문제가 나왔죠 초반에. 물론 이제 그 경기는 그래도 승리하긴 했지만 또 부상 불운도 그때 있었는데도 승리해서 승리 자체는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선 그런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들이 결국 한 번 더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통계 사이트 기준으로 슈팅 수도 16대 6이었습니다. 슈팅은 좀 많았는데 결과는 1대 1이었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지난 10월 A매치 때는 이강인 선수가 번뜩이는 그런 한 방도 있었고 좀 답답함도 동시에 보여주긴 했지만 인터뷰 끝나고서는 상대가 2명씩 붙으니까 내가 고립되더라도 이제 반대쪽에 동료들이 기회가 났고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도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게 좀 중론이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이강인 선수도 좀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었거든요. 세 분은 이강인 선수의 경기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이 이강인 선수에게 붙으면 그 두 명 중 한 명을 누군가 떼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풀백의 오버래핑이 필요한 거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오른쪽 윙이니까 그러면 오른쪽 풀백의 전진을 전술적으로 좀 더 맡기고 아니면 그런 또 오버래핑에 대한 강점이 있는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을 좀 늘리는 아니면 교체를 통해서 뭔가 빠르게 변화를 주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풀백을 포함해서 풀백을 쓰는 방식이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한다라고 봐요. 특히 이강인 정도의 선수라면은 우리가 더 풀백을 과감하게 전진을 시켜서 이강인이 좀 더 편한 위치에서 볼을 잡고 그 두 명이 집중 견제 받는 걸 좀 분산해주는 움직임을 주위에서 가져가야 이강인도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동료들을 활용해서 그런 조합 자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강인에게 그냥 두 명이 달라붙고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편한 환경이 아닌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김문환을 좀 일찍 넣었거나 아니면 김문환을 넣었을 때 이강인도 같이 뛰었으면은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김문환 선수 90분에 나왔죠.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 교체 운용까지 포함을 해서 좀 이해가 안 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을 잘 주기 위해서는 받는 선수도 올바른 위치에 잘 뛰어가거나 동반적인 그 연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왼쪽 풀백을 거의 전진을 안 시켜요. 서령우 선수가 좀 높게 나가는 빈도가 많고 이명재 선수는 조금 받쳐주는 형태가 많은데 이강인 선수는 보통 안쪽 박스 바깥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를 같이 끌어당겨주고 이명재 선수가 그쪽으로 파고들면 넓은 전환을 또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딱 이명철 위원이 말한 대로 너무 좀 안정적으로 풀백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명재 선수도 나갈 때는 같이 나가서 서로 서령우 선수랑 번갈아가면서 공격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강인 선수도 전환에 능한 이강인 선수도 죽고 여러 선수들이 좀 답답한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강인 선수한테 맡긴 롤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반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윙 크로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맡긴 것 같고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사실 지시가 좀 덜 들어왔었던 것 같고 이강인을 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세우기보다는 그래도 팀을 위해서 좀 그런 포지션에 좀 맡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번뜩임이라던가 최근에는 소속팀에서도 공격 포인트도 잘 쌓고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쓰면 어떨까? 이강인 선수가 뭔가 하게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팬 입장에서 사실. 그러려면 아무래도 3선에서의 배급이 그리고 정확히는 3선 선수들의 배급 능력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선수들이 압박을 받더라도 후방에 또 다른 자원들이 배급을 확실하게 해내는 패턴을 찾아서 1차 압박을 일단 좀 빨리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 1차 압박을 풀어내야 우리가 그냥 후방에 남아있는 자원들만으로 안정적으로 볼이 배급되고 그러면 이강인 선수도 공격에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파리에서처럼 뭐 똑같은 뭔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겠지만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도 좀 더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줄 수 준비를 해줄 수는 있겠죠. 브란트가 이제 도르트문트에 있잖아요. 브란트도 3선이 아예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브란트가 자꾸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돼야 되다 보니까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은메차가 3선에서 잘해주면서 브란트가 공격에 좀 집중을 하니까 조금 브란트도 이제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이강인도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 많은데 후방에서 좀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빌드업에 대한 패턴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강인이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강인 역할은 손흥민 선수한테 좀 1대1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런 패스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1대1이 났을 때 뭐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이라든지 이런 결정력이 좋으니까 이강인 선수 쪽에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 그러면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느껴서 이강인 선수를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배급 롤을 좀 더 준다라는 느낌인 건데,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김민재, 조유민이면 우리나라 센터백 라인 중에서 이렇게 발밑이 좋은 선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했던 게, 아니 센터백들도 이렇게 발밑이 좋고 적극적으로 롱패스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인데 보면 김민재 선수가 미네에서 축구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차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답답했어서. 저도 딱 후방에서 이쪽으로 보면서 그냥 혼잣말로 해요. 나가 딱 하면서 하는데 안 나가요. 안 충분히 나가. 줄 수 있는 상황이야. 이게 못 돌아서면 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충분히 돌아설 수 있고 앞에 여유가 있고 상대가 지금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타이밍이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안 나가고 갑자기 백패스를 해요. 충분히 공간이 각이 열려 있는데 바디 포지셔닝이 충분히 열면서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답답한 상황이 왜 그런지 저도 좀 오히려 묻고 싶어요. 거기서 왜 안 나갔는지, 왜 안 나가셨는지. 물론 이 국가대표 오는 선수들에게 소속팀에서 하는 것만큼 보여달라고 하기도 사실 좀 어렵긴 하죠. 뭐 발맞춤 기간도 다르고 그쪽은 이제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위치라던가 더 명확하게 돼 있을 테니까. 다만 짧은 패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저희도 그렇고 팬들도 보면서 답답하다, 왜 안 나가냐, 템포가 좀 루즈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주민규 선수랑 오영규 선수 나란히 투입됐잖아요. 투톱으로 좀 변화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플랜 B에 대한 힌트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규 마틴 아담 투톱. 이제 우리 저희 울산이 전반기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참 저는 너무 경기력도 팀도 지난 시즌 후반기 빼고는 참 매력적으로 봤는데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좀 팀이 조금 안 좋았을 때 그 경기마다 이제 안 풀릴 때 꺼내 들었던 카드가 주민규 마틴 아담 그 투톱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뭐 오영규, 주민규의 그 투톱이 물론 주민규 선수가 10분 정도 일찍 나오긴 했지만 호흡이 그렇게 뭐 성과가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좌우윙으로 들어갔던 손흥민 배준호 선수도 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었고 정작 그럴 때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김문환 선수는 90분에 들어갔고 맞죠.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약간 교체카드 꺼내 들었을 때 그냥 진짜 딱 1차원적인 생각. 공격수를 투입했으니까 공격수를 늘리면 공격수가 늘어나니까 더 공격이 되겠지. 그냥 딱 이 느낌으로 투입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 저도 그 1차원적으로 그 오영규랑 주민규가 들어갔을 때 뭔가 거기서 패턴으로 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다들 그 수비 뒤로 들어가서 이 손만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서 이게 뭔가 이 패턴이나 이런 게 뭐 세밀하게 준비가 돼서 들어간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김만환 선수 투입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애매한 타이밍이잖아요. 사실 풀백이 90분쯤에 투입돼서 해줄 수 있는 게 만약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키고 있는 거면 그래 좀 이해가 되는데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너무 늦은 교체였지 않나. 이 교체는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 이거는 이유를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긴 부상이 하네요. 서령우 선수가 뭐 있었거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경기 이후에.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그래도 남은 교체 카드를 좀 쓰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90분 투입은 저희가 어떻게 좀 뭔가 이유를 이래서 그렇다라고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해요. 서령우 선수가 전 경기에도 이제 선발로 나와서 많이 뛰었고 이 경기도 선발로 나와서 계속 뛰었잖아요. 그냥 컨디션적으로 약간 근육 쪽에 좀 불편함이 우리는 모르는 그냥 그럴 밝혀지지 수는 않은 있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다 그냥 보니까 저 약간 여기가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실 뭐 전술적으로는 투입 이유 찾기에는 분명 어려운 교체였다라는 것 같고 지금 4경기 남은 상황에서 현재 승점이 우리 대표팀이 14점이고 이라크가 11점, 요르단이 9점. 이제 그래도 여유 있게 승점 차가 나기는 하는데 유독 팔레스타인이랑 두 번 무승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번 경기 보면서도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반대로 이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1차전 하고 그때 그 다 소속팀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무직이에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거
비디오 만들어서 가면 재취업 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기를 한국을 잘했구나. 상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 경기 끝나고 7명 무조건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가면 재취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난 왜 재취업이 안 될까? 취업이 안 그치, 될까? 지난번에 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7명이 그 팀이 소속팀이 없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그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되는 건지 충분히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력들이 다들. 9월에 그때 제가 팔레스타인 선수들 정보를 찾아보고 현지 기사도 좀 봤는데 예. 보니까 이제 자국 리그가 이제 아무래도 정세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자신의 경기 감각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외 구단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나라에서 문화권 때문에 뭐 안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나라마다 그 있잖아요. 취업 비자. 예. 그게 좀 안 나온다든지. 나오는 게 좀 어렵구나. 허가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좀 있다라는 기사는 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어려운 사정에서 나 무조건 팀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일단 하나라도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선수들이 팀을 구해서 가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상 팀을 구하긴 했는데 그 해외에서 지금 속해 있는 선수들도 출전 기록 보면은 주전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갔는데 막상 그 선수가 이제 좋은 환경에 팀이 나간 게 아니라서 그게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뭐 저도 이거는 기사를 통해서 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찾진 못했지만 예. 그래서 소속팀이 있는 선수들도 감각이 어떨지는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기사들은 그거였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소집 전부터 어차피 소속팀에서 못 뛰는 선수들은 일찍 불러서 9월 기준으로 뭐 7월이나 8월에 약간 전지훈련을 미리 가서 조직력을 다졌다. 그런 기사는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번 11월은 체크를 못 했거든요. 예. 아마 근데 그 전부터 좀 오랫동안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호흡을 맞췄던 그런 건 좀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선수들 경기는 소속팀이 있는 선수들도 아마 많이 뛰지 못했을 거라. 근데 이러면 생각이 드는 게 그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랑 비겼으니까 다른 팀을 잡았느냐?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 다른 나라랑 한 경기들이 뭐 요르단하고 네. 한 경기도 좀 봤었었는데 그렇게 뭐 인상이 사실 크진 않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팔레스타인이랑 상성이 안 맞는다고 봐야 돼? 사실 그런 체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보시면서 제일 많이 표현했던 건 답답. 그리고 뭐 여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 경기를 못 잡고 간다? 일찌감치 확정 짓고서 나머지 경기 확실하게 확정 짓고서 이제 로테이션 돌리고 어린 선수들 써보는 게 맞지. 이렇게 경기한 건 확실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24년 마지막 A매치인데 3월에 다시 A매치 할 때 동안은 계속 좀 답답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계속 전술에 대해서는 특히 플랜 B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히든 라이브 팔레스타인전 리뷰해봤고요. 오늘 어메이징 K리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리 보는 시상식은 29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K리그 시상식.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이요. 29일에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수상자는 20일부터 각 구단 감독 30%, 주장 30%, 미디어 40% 투표로 선정이 됩니다. 저희도 여기서 베스트 11 선정을 할 건데 각자의 기준을 설명을 해주시고 나는 요래서 요 선수를 뽑았다. 이게 당연히 대중들과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감독 선수들의 픽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베스트 11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 우리 김어진 선수 K리그 베스트 11 시상식에 또 참여해서 수상까지 했었던 우리 김원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떨렸어요, 진짜? 올라갈 때? 이때요? 예. 떨렸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너무 비추더라고. 그래서 앞에가 이게 시야 그 조명 때문에 네. 누가 앉았는지 보이진 않았어. 안 보여. 너무 눈부셔서.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때 딱 보통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이번 시즌 나 진짜 잘했다 이런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이때 상 받을 때 소식 전해지기 전에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직감하셨어요? 나는 직감은 했었지. 근데 13년도에 원일이 형은 왜냐면 이건 진짜 그 주간 베스트, 라운드 베스트를 몇 번 받았어요? 뭐 한 10번? 진짜 잘하셨으니까 그 시즌. 미쳤다. 그러면은
4경기 한 번, 3경기 한 번 정도니까 와 진짜 와. 대단. 그러니까 경기수 생각하면 진짜 많이 가는 거지. 이 상이 이제 대한민국이 승강제를 시행한 이래 첫 번째 일부 리그 베스트 11에 든 김원희 선수가 아니 근데 진짜 2013년이니까. 이거 형을 본뜬 거예요? 뭔가 채영이 형이랑 그렇지 않아? 혹시 이게 뭐 약간 비슷하네. 형이랑 비슷하잖아 채영이. 스테이야드에서 드리블 하실 때 약간 얄쌍해요. 사네 이 비율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두상이. 네. 자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선수요? 네. 이거 베스트 11 선정할 때. 저는 선수는 무조건 팀 성적보다는 저는 개인 퍼포먼스. 선수 개인의 상이니까 네. 개인의 퍼포먼스가 일단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해요. 팀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개인의 저는. 중점. 예를 들어 막 팀이 막 꼴찌를 했는데 막 그날 그 시즌 막 득점왕하고 막 했는데 상 안 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 퍼포먼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네. 형철이는 저도 그냥 잘한 선수. 개인적으로 네, 그냥 잘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애. 생각 안 나면은 사실 내가 눈에 봐서 내가 임팩트 눈에 있는. 봤을 때 임팩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좀 생각이 안 날 거고 임팩트도 중요한 임팩트 것 있는 선수들 그쵸. 위주로 저는 뽑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원일이 형 이 편 진짜 맞는 게 내가 갔을 때 잘한다 소문 듣고 갔는데 직관했는데 별로잖아요. 나 별로던데? 내가 볼 땐 별론데 이거 그치, 그치, 그치. 그게 있거든. 카바니. 카바니 내가 볼 때마다 골 못 넣고 난린다? 근데 알고 보면 막 20골 넣고 막 이러는 안 뽑을 거야. 수 없는 그런 실력까지.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식 전에 여러분들이 뽑은 각 부분 수상자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감독상부터 가죠? 완호부터 가죠. 감독상은 누구 좀 생각해요? 저는 윤정환 감독이죠.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 일단 김판곤 감독은 근데 같은 기간에 김판곤 감독도 되게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미 울산 순위 자체가 일단 높은 순위였고 정정용 감독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일단 강원 팀 자체가 창단 후에 한 번도 6위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3위 하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이미 확정을 지었고 공격 축구하면서 지금 리그 최다 득점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양민혁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배출하고 되게 여러모로 강원이 이번 시즌 보여준 축구가 되게 그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윤정환 감독 그리고 뽑겠습니다. 경기장에 팬들을 정말 많이 오게끔 만들었고 맞다. 저는 이것도 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춘천이나 뭐 강릉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막 매진도 되고 매진되는 게 이상하지 않는 경기장이 됐죠, 강원은. 그래서 소식 듣고 그 경기장이 이제 중계에 잡힐 때마다 너무 예.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 다 가봤던 경기장이잖아요. 우리가 직관도 그렇고 예. 뭐 형이랑 중계하러도 또 갔고. 우리 춘천도 같이 갔었고 예. 그런 인연들이 있는 곳이어서 예. 그냥 꽉 차고 막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예. 아 참 잘됐다. 좀 되게 뿌듯했었어요, 사실. 특히나 뭐 양민혁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기혁 선수라든지 그렇죠, 황문기 그렇죠. 선수 같은 네. 좀 스타 플레이어도 새롭게 또 배출을 해내고 여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내가지고 전 강원 진짜 무조건 윤정환 감독 저는 두 분은 저도 윤정환 역시 감독. 윤정환 감독. 그 올해 감독이면 아무래도 한 시즌을 더 지휘한 분이 저는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판구 감독의 3연패 그리고 사실 김판구 감독이 와서 저는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리그는. 그 이후에 광주전 징크스도 깼고 뭐 코리아컵 결승도 일단 진출했지만 코리아컵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리그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팀 분위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면서 바로 뭔가 1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김판구 감독의 능력도 좋았지만 윤정환 감독이 1년 동안 보여준 임팩트와 성과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시즌 전으로 돌리잖아요. 윤정환 감독이 이렇게 축구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한 예상 사람 못했죠. 저 진짜 한 명도 공격 없을 축구는 거예요. 진짜 예상 그래. 못했어요. 진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예. 이달의 감독상을 3번 수상했죠, 올해. 예. 이것만으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게 감독 중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도 K리그 해설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좀 튀는 건가. K리그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계하면서도 좀 재밌어야 되니까. 작년 초에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예. 뭐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해설 잠깐 감독 생활하다가 해설 잠깐 하면 좀 더 보이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뭐 TSG 하면 또 도움도 되고 하니까 전술 분석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또 떠나서 본인의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보는 게 좀 공부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일 형은 감독상 누구 주시겠어요? 저는 윤정환 감독님. 왜냐하면 이거 이제 몰표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코칭 스태프를 너무 그 선수들 지도도 그 전술이나 이런 거를 둘째치고 코칭 스태프 조직력이 너무 똘똘 뭉쳤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감독상을 주고 싶고 예. 대표님도 또 사실 김종진 김병진 대표님으로서 대표? 예. 또 중간에서 또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감독이랑 선수단 그리고 구단 그걸 중간에 좀 역할을 잘
한 점에서 감독상을 받는 게 맞다고. 그럼 감독상은 뭐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고 윤정환 감독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댓글에도 어떤 분이 예. 본인이 해설하면서 눈이 뜨였다고 아 얘기를 윤정환 했다고 감독이 하는데. 그러세요. 와. 그래서 윤정환 감독님이 이제 해설할 때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좀 말이 이제 조금 중간에 뜨는 경우들이 있었고 시간이 좀 뜨는 있었어요. 그때 동안 이제 축구에 몰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축구 사고가 돌아가지고 이게 나 저렇게 졸면서 하지? 선수 출신 분들이랑 그 해설 경험 없으신데 선수 출신이랑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중간에 안 하면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쪽을 보느라 말을 못했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선수 출신 분들 보면. 자 이제 최우수 선수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손, 양민혁, 조현우 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철이부터 가죠. 누구 주겠어요, 형철이는? MVP죠? MVP 예. 조현우. 조현우. 우승의 정말 우승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 울산도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조현우가 분명 이건 먹힐 만한 장면인데도 막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무실점 경기를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도 제법 있었고 경기를 비길 뻔한 경기도 승리하게 만든 것도 조현우 골키퍼였고 우승에 있어서 정말 너무 큰 공신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진짜 조현우가 좀 받을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원일이 형은요? 저도 조현우. 왜냐하면 뭐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전북도 뭐 괜찮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골키퍼의 차이가 나는 승부를 많이 갈랐다고 보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3점을 가지고 온 경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울산의 수비수들도 이제 좀 고령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조현우가 뒤에서 안정감 준 게 우승에 확실히 좀 도움 된 것 같고. 만우는 누구? 저는 좀 다른가요? 이제 다 조현우 했으니까 좀 네. 다르게 할게요. 네. 근데 조현우 선수 하나만 더 뒷받침하자면 네. 조현우 골키퍼가 이번 시즌 14경기 클린시트인데 그중에 1대0이나 0대0 경기 예. 딱 한 골 승부나 0대0이 무려 10번이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진짜 다 지켜낸 거네. 진짜 지켜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현우 선수가 MVP 봐도 진짜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저는 필드 플레이어에서 안데르손 일단 공격 포인트는 제일 많이 올렸고. 진짜 공격 포인트 제일 많이 올렸고 제가 수원FC 경기를 시즌 초반에 봤을 때 안데르손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왔거든요. 예. 원래 보통 이런 외국인 선수들 보면은 개인기나 뭐 화려함이 있는데 약간 실속이 없거나 아니면 실속이 있으면은 뭔가 한두 개 잘하고 그 다음이 아쉽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안데르손은 제가 경기 보자마자 그냥 주변에 뭐 윤빛가람인데 이승우던 옆에 선수랑 연계 플레이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움직임 가져가면서 2차적인 공격, 3차적인 연쇄적인 공격도 하고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얘는 다르다, 진짜 엄청 잘한다 이 생각을 시즌 초반부터 했거든요. 그 후로는 제가 사실 지금 스포츠 중계하는 게 워낙 해외 축구 많다 보니까 K리그를 엄청 많이 보진 못했는데 볼 때마다 잘했고. 볼 때마다 계속 잘했고 나중에 보니까 공격 포인트까지도 지금 리그 전체 1위야. 이러면 얘는 떡잎이 좀 다른 선수긴 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아니 어시스트가 13개예요. 아니 근데 안데르손은 제가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봤을 때 관상이 탐욕 관상이거든. 근데 그거 아시죠? 시즌 초에 외국인 선수들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 많이 없다 생각보다. 근데 안데르손은 달랐어. 그러니까. 맞아. 달랐어. 연계를 많이 해줬어요. 맞아. 관상은 탐욕 관상에 뭔가 불성실할 것 같고 수비 안 할 것 같고 그랬는데 다 해. 계속 막 엄청 성실하고 어시스트 잘하고 득점력까지 있으니까 뭐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게 심지어 확실합니다. 시즌 초반이었고 이번 시즌 처음 이제 뛴 선수인데 그 주변 선수들이랑 그렇게 연계 플레이를 몇 년 뛴 것처럼 하는 거 보고 맞아. 그냥 축구 센스나 이 축구력 자체가 좀 타고났구나 이런 것도 느껴져가지고 아니 누가 이름부터 탐욕스러워 보이고. 약간 안데르송. 약간 느낌이.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 티키타카의 안데르손 있지 않습니까? 노루 패스의 대가. 슈트스니로 웃겼던. 예. 자 이제 영플레이어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후보에 양민혁 선수가 이제 세 분 입에선 거론되진 않았지만 영플레이어상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세 분은 어떤지. 이거는 뭐 의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양민혁 선수죠. 아주 이 친구가 그 뭐 월간 영플레이어 이걸 뽑는데 그쵸. 거기서 한 번 못한 적이 있대요. 그 8월인가 9월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선수가 다르다, 진짜. 2006년생이야. 내가 이걸 뺏겨? 막 이러면서 마인드 거기서 이제 도끼를 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올 시즌 5번 받았어요. 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양민혁 선수가. 그리고 이 선수가 데뷔 시즌에 2006년생이 11골에 6도움이고 그 골 순도 보면 맞아요. 그냥 뭐 위치가 좋아서 넣은 골도 있지만 퀄리티 있는 골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좋았죠. 개인적으로 양민혁 선수의 수상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후보에 없어서 아쉬운 선수는 요건이 안 됐나? 근데 전 윤도영 선수 너무 잘했다고 보거든요. 윤도영 잘했죠. 동갑이잖아요, 양민혁 선수랑. 근데 진짜 윤도영도
와 대단한 재능입니다. 네. 드리블. 근데 대신에 아마 출전 시간이나 뭐 이런 게 네. 전반기 때 좀 못 나왔던 기간이 있어서 그랬던 거 이렇게 빠진 것 같긴 한데 예. 개인적으로 윤동영 선수도 너무 좋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베스트 1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양민혁 선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자 베스트 1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는 누구 뽑았어요? 공격수. 예. 근데 무고사가 득점 1위긴 한데 팀 성적이랑 너무 상반돼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퍼포먼스를 보긴 하지만 전 개인 퍼포먼스 위주긴 한데 네. 팀 성적도 어느 정도 봐야 돼서 일단 전 이상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이상원 시즌 초 진짜 좋았는데. 예, 시즌 초반에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공격 포인트가 뭔가 초반에 비해 조금 저조했을 뿐이지 퍼포먼스 자체는 전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상원 선수의 개인 하나 더. 퍼포먼스 하면은 전 이동경 선수. 아 그렇죠. 울산에 있을 때도 김천으로 가서도 존재감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네. 네, 이상원, 이동경 두 명 일단 뽑겠습니다. 국내 선수로 2명. 네. 원희룡은요? 저는 이상원, 이상원. 일류첸코. 인류. 그래도 이상원이 굉장히 많이 완전 눈을 떴지. 그 본인 포지션에 찾은 것 같고 예. 일류첸코 선수는 사실 FC 서울에 좀 득점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류첸코 선수. 그럼 일단 이상원 선수는 겹치는 거고 형철이는? 아 저는 사실 세징야가 공격수일 거라 생각하고 네. 이상원 세징야를 원래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똑같은 주제로 또 원펀치에서 콘텐츠 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전 거기서 이상원 세징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세징야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에 있어서 네. 이러면 저는 이상원, 이유첸코 할 것 같아요. 그 무고사도 참 개인 퍼포먼스는 대단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다이렉트 근데 강등이 골은 많이 있다 넣었지만 보니까. 분명 아쉬운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인천이 경쟁할 때 무고사 득점이 너무 안 터져준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득점 그 순도가 네. 질 때만 아. 득점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인천이 강등권에 있을 때도 살아남았을 때 보면 갑자기 무고사가 골 넣어가지고 팀 살려내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아무래도.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고사 선수는 좀 거론이 덜 되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이상원, 일류첸코 혹은 뭐 이동경 이렇게 세 명이 좀 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미드필더부터 갈까요? 좌측면 미드필더 루빅손, 안데르손, 홍윤상 있습니다. 안데르손이죠. 안데르손? 네. 안데르손이죠. 루빅손도 출전 시간 대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안데르손의 아성을 넘을 순 없다. 안데르손 가겠습니다. 올해는 안데르손이다. 그럼 무조건 안 들었어. 아 여기는 좀 네. 희한하긴 해. 네. 네. 자 중앙 미드필더 갈까요? 고승범, 세징야, 이탈로, 김봉수, 오베르단, 정호연 있습니다. 세징야가 일단 미드필더로 분류됐기 때문에 세징야 뽑아야 되고. 전 고승범도 저는 괜찮았고 김봉수 선수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팀 성적을 고렸을 때 일단 고승범 선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징야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세징야는 고정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이게 제가 보니까 공격수에 이동경 선수가 공격수에 있었네요. 예, 네. 이동경이 공격수예요. 저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저 이동경.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 이상원, 이동경이. 전 이상원, 이동경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원, 이동경을 두고 예. 세징야, 저기 고승범 예. 이렇게 두 명이 중앙 미드필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네. 김봉수 선수도 올해 잘했죠. 그래서 이제 국대도 간 거고. 네. 원일이 형은요? 고승범. 네. 고득치. 고승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김봉사님 세징야인데 네. 그래도 만약에 이 마지막 임팩트로 봤을 때는 강등이 안 된다. 세징야. 그러면 세징야. 아. 잔류한다면. 잔류한다면. 오른쪽 미드필더는 양민혁, 정승원, 정재희 선수 있습니다. 아, 다 너무 잘했는데. 네. 하지만 양민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양민혁. 강원 선수들이 표를 진짜 많이 받네요, 지금 보면. 자, 이제 수비수로 가볼까요? 좌측면 수비수가 완델손, 이기혁, 이명재. 여기도 이제 강원의 이기혁 선수가 있고요. 이기혁 선수를 왼쪽 수비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하네요. 네, 이렇게 후보가 일단 됐어요. 이기혁 왼쪽. 일단 왼쪽에선 저는 완델손인데 이기혁 선수도 이번 시즌 되게 잘했거든요. 예, 저 예, 이기혁 예. 선수 약간 그게 있어요. 수비수들 예. 수비수 포지션을 떠나서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들 약간 볼 찰 때 그 폼이 있거든요. 네. 보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차는 폼 자체가 그냥 볼 되게 잘 차는 그 폼이에요, 이기혁 선수가. 실제로도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예, 예, 예. 이런 거 되게 기술적으로 잘하고. 네. 이기혁 선수가 근데 올 시즌 센터백으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센터 왼쪽으로 일단 나와 있어가지고. 워낙 근데 정말 다재다능해서 네, 예. 왼쪽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전 그래도 일단 완델손이 그래도 이번 시즌 왼쪽에 보여준 공격력이나 이런 게 어마무시했어가지고 완델손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명재 가겠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팀에서 이명재 선수가 대체가 불가능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명재는 대체 불가의 존재감, 수비도 빌드업도 오버래핑도 너무나도
그냥 왼쪽 자체를 이명재 선수가 자기의 존재감을 살리면서 예.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 임팩트에서 전 이명재. 예. 우리 또 델소니도 또 나는 올 시즌 포항이 올 시즌 그래서 얼마나 아니 잘했는데. 잘했긴 했지만 너무 고생했다. 왜냐면 그 대전에 난 데뷔 시즌에 완델손이 네. 생각나거든. 예. 굉장히 고생했던 왼쪽에서 네. 막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네. 고생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명재가 이명재. 올 시즌 조금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좀 상대를 좀 제압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갔어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예. 이명재 선수가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팬으로 봤을 때 티가 되게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없으면은 이명재보다 잘할 선수 찾기가 어려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이명재가 딱 그런 유형이거든요. 진짜. 많이 보면 그 진가를 알죠. 예. 이명재 선수. 다 우직하게 이런 선수 풀백으로 주전 가지고 있는 팀은 진짜 저는 우승권 갈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이명재 선수인 것 같고 뭐 완델손 선수도 너무 잘했고 이기혁 선수도 그렇고. 자, 중앙 수비수부터 갈까요? 강투지, 김영빈, 야잔, 김기희, 박승욱, 전민광. 아 이건 어렵다. 여기 빡세죠? 네, 수비수들 뽑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거를 강원의 이기혁 선수를 센터백으로 끌어온 다음에 이기혁 선수랑 박승욱 선수 이렇게 두 명 뽑고 싶거든요. 일단 김천이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무려 17경기, 무실점 경기가 17경기나 되는데 네. 박승욱 선수가 그 중심에서 되게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박승욱 선수를 저는 여기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보고 그 옆에 저는 이기혁 선수를 좌측 수비수가 아니고 중앙 수비수로 끌고 와서 이기혁 네. 선수랑 박승욱 선수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걸 못 찾았는데 야잔이 경기 수가 어떻게 되죠? 야잔이 11경기 많이 못 야잔이 나왔어요. 야잔이 많이 임팩트가 나온 건 아니에요. 진짜 있긴 했거든. 근데 경기 수가 적네. 야잔이 저도 많이 못 나왔어요. 야잔은 시즌을 진짜 치렀으면 볼 때마다 잘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임팩트는 최고죠. 근데 야잔이 이제 그 반 시즌이고 일단 그리고 요르단 갔다가 오면은 아무래도 일정상 한국에서 바로 뛰기는 힘드니까 예. 센터백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베스트 11 센터백 베스트 11이 뽑는 두 명. 강투지 강투지, 박승욱. 강투지 박승욱. 야 민강이 살짝 전민광,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데 오늘 쉽잖아요? 올 시즌 좀 고생했고 좀 시상식 참석에 의의를 두자. 레드 카펫 또 지나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소 실점인 거 감안하면 팀 성적인 거 감안하면 김기희 선수도 김기희 선수 좋은 경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네. 근데 제가 볼 땐 저는 실수한 경기 약간 아. 기량 저하 느껴진 경기가 분명히 있어서. 몇 경기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되게 울산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김기희 선수를 그래서 좀 뺐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뽑는 사람도 사실 강원 너무 많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 클릭하고 이렇게 좀 조합을 또 맞추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이게 미디어 투표가 이제 40% 제일 높으니까. 저도 박승욱 강투지. 박승욱 강투지. 네. 원래는 김봉수를 중앙 수비로 원래 뒀었는데 네. 제가 임의로 뽑았을 때는 예. 네, 박승욱 강투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남았네요. 최준, 황문기, 황재원 세 선수입니다. 황문기 황문기 올 시즌 최고의 오른쪽은 풀백. 황문기. 오른쪽. 황문기. 오른쪽은 황문기죠. 황문기 선수도 이제 포르투갈이었네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아카데미카였어요. 네. 제 예전에 피파 16 커리어 모드 할 때 찾아서 썼어요? 아무도 몰랐을 때 제가 황문기 선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냥 커리어 유니폼 이쁜 팀 골라가지고 피파 16 때 했는데 네. 한국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서 이제 키워서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FC 안양 같더라고. 네. 그리고 갑자기 강원 FC에도 가는 거예요. 제가 안양 데뷔전인가? 황문기 선수 안양 데뷔전인가 제가 있었어요. 중계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황문기 선수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뷰 보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 축구 서사가 좀 있는 선수더라고. 그런데 이게 오른쪽 풀백으로 이렇게 풀릴 줄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까지 그 연맹의 포지션은 미드필더로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등록 자체가 그래요? 처음에 이제 미드필더를 했는데 네. 이제 감독님과 이 정경호 코치님을 잘 만나는 바람에 이제 포지션 변경해서 완전 터진 케이스. 최준 선수도 잘했죠. 최준 너무 잘했죠. 최준도 뭐 미드필더랑 수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느 위치에서는 제 역할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중계도 황문기가 많이 했죠. 오른쪽 수비에서는 이번 시즌 임팩트가 더 컸다고 봐서 예. 저는 황문기 선수를 꼽겠습니다. 자, 이제 골키퍼입니다. 김준홍, 이창근, 조현우 선수 있습니다. MVP를 받을 거라 예상하고 네. 조현우. 조현우 선수. 저도 조현우 무조건. 근데 김준홍 선수도 전 되게 괜찮았다고 봤는데 네. 그래도 이번 시즌은 조현우. 네. 야, 창근아 아쉽다. 그 대신 창근이 드레스는 좀 화려한 거. 정장 말고 드레스 입어요? 아니 그 시상식 때 그런 대여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 시상식에 진심이니까. 형 대여해 아니면 형 거예요 저거 정장? 전 샀죠. 근데 그러구나. 꼭
보면은 그 하얀 색깔 들어가고 막 앙드레김 그런 예, 그, 약간 있어요. 그 느낌의 그거를 좀 어디서 빌려서 폰 받아서 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전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아예 진짜 K리그 시상식에 참여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맞아. 맞아. 예전에 네. 있었어요. 맞아, 맞는 것 같아. 2000년대 몇 번 있어. 몇 그때 번인가 한 수원 번인가. 삼성 되게 잘하고 이때 아니었나? 몇 년도죠?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도 어. 갑자기 기억이 있는 것 저 같아. 그 있었어요. 봤었어. 예, 예, 예. 그래서 흰 옷을 맨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제 흰 옷을 되게 그쵸, 좋아하셨으니까 그쵸, 예. 그 흰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선수들이 드레스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죠. 예. 상당히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조현우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상 요번에도 팬들 뒤에 자리 있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초대합니다. 예. 보시면 그 골키퍼들이 정장 입고 오잖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아, 멋있어. 센터백들이랑 골키퍼들이 시상식에서 직접 보시면 진짜 엄청 크고 엄청 멋있습니다. 멋있어. 예.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 아, 짝을 맞아요. 져줘서 예, 예,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카메라가 잡는 것 같은데 예. 고무열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뭔가 좀 괜찮은데 조합이 약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아니면- 그래서 예. 뭔가 멋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좀 그 시상식 가면 이렇게 좀 멋있게 좀 가야잖아요. 근데 고무열이랑 가서 좀 서로 뻘쭘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 예. 시상은 형 때는 좀 귀띔을 해줬어요? 저는 그 전에 아 새벽에 새벽에? 준비해라 오.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이 선수들도 인식이 바뀐 게 예전에는 예. 시상식 오라 그러면 안 가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근데 불참 없죠. 요즘은 진짜. 거의 다 가서 웬만한 일 아니면 가서 좀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못 받, 어차피 못 받을 거면 안 가, 막 이런 선수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상식이 완전 축제 그리고 그 가는 것 자체로 좀 영광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K리그인데도 갑자기 이제 비니시우스 얘기가 이슈긴 이슈였죠. 예. 김원일 선수, 원일이 형이 2013년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중앙 수비수 부분 수상했을 때 116표 중에서 50표 받아가지고 44.2%의 득표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스트 4백이요. 아디, 김치곤, 김원일, 이용. 이야. 진짜 레전드들 다. 대박. 울산 2명, 김치곤, 이용, 그리고 FC서울의 아디. 이때가 마지막 시즌이었죠, 아디 선수. 2013년. 중앙 수비수 후보가 김치곤, 김원일, 김광석, 윌킨슨, 정인환, 곽희주. 야, 후보도 쟁쟁했다. 근데 이때 윌킨슨 그 곽희주. 김치곤 형님이 예. 막 엄청 100% 투표를 받았었고 거의 투표수가 김치곤 선수는 그냥 높았었고 무조건이었고. 저랑 이제 김광석 형님이랑 이거 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몇 표 차였는지도 기억나세요? 얼마 차이가 안 났었던 걸로.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예. 골을 못 넣었다고 한다면 그 안 임팩트가 됐을 거예요. 있었을 안 됐을 수도 거예요. 있겠다. 그 얘기도 저는 수상 후에 들었어요. 예. 수상 소감 이제 발표했을 때 그거 다 기억나세요? 멘트 아니면은 전혀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멘트? 뭐 윤선호 감독님 얘기했었던 것 같고 서든어택 때 뭐 네. 그리고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을 너무 즐기지 못한 걸 아직까지 좀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상 소감 다시 뭔가 공로상이라던가 지금 이제 해설 관련해서 스카이 스포츠 뭐 여기서 같이 하시니까 공로상 이런 거 받으면은 수상 소감 같은 거 하시면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주원이 형 얘기를. 거기서 갑자기 이주원 인스타 TV? 대표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그 이유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프. 그거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순서가 주원 형부터인가요? 그렇지. 주원이 형부터 가야지. 컨셉이 확실하다는. 기습 자, 이 정도로 저희가 당연히 이제 해설위원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찐텐으로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개인들의 취향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9일에 실제로 이제 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K리그 시상식이 있으니까요. 이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이거 시상하고 나서도 저희가 뭐 리뷰하지 않을까. 이 선수가 뽑힌 이유 혹은 이 선수가 뽑히지 못한 이유 혹은 그리고 꼭 한두 명씩은 싶은 선수가 MVP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상 K리그 시상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재밌는 걸 할게요. 히든 토론 요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2의 값 갖는 부담감 진짜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원일이 형은 현역 때 제2의 누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포항 전신 뭐 포항의 선수들 중에서 그 얘긴 들어봤어요. 예. 그 프로 선수 때는 아니고 예. 이 숭실대 시절에 예. 숭실대 F4가 있었는데 숭실대도 F4가 있었어요? 네. 서덕규 예. 뭐 나머지는 기억 안 나요. 예, 서덕규 예. 형님이랑 예. 이제 이정효인가 있었어요. 예. 그 형님이랑 있었는데 이제 뭐 숭실대에서도 이제 예. 그 제2의 그 서덕규 뭐 제2의 그 이정열 형님 그렇게 나왔다. 외모적인 걸로. 외모적인 거. 실력적인 게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이랑 배를 이런 건 잇는다 뭐 없었고. 이렇게. 모하메드 살라 이후에 이집트 스타 생각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라 이후면 특히 더 없지 않나 싶어요. 이유면 더 없죠. 네. 동시대에 같이 했던 애들은 그쵸.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현지 인기는 이제 엘네니도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엘레니도 모하메드 엘네니. 트레제게. 얼마나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호삼 미도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이집트 스타 공격수 계보가 지금 마르무시 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10경기 11골 기록하면서 미쳤어. 케인과 동률이고요. 팀은 현재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칼이랑 유로파까지 합치면 이 선수가 16경기에서 14골 기록하고 있고요. 나이가 1999년생 2월 7일이고 2월 7일생이고 신체 183cm, 3cm, 공격수 윙어 그리고 가끔 이선도 가능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와디데글라 유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볼프스부르크 거쳐서 장파울리 임대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임대 거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적료 없이 FA로 프랑크푸르트 합류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 선수가 공격수니까 제2의 살라, 뉴 살라라고 부르면서 칭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살라가 마르무시가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새로운 살라라 부르면서 내가 해낸 일과 비교하는 건 오히려 끊임없는 압박만 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죠. 이거지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근데 살라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이집트 간 적은 없는데 대형 박물관을 갔어요. 대형 박물관 첫 시작이 이집트 역사관이거든요. 이집트 역사관 그래서 무슨 뭐 돌 엄청나게 큰 거 뭐 이것저것 뭐 이집트 예전에 고대 이집트 관련해서 뭐 피라미드 관련한 막 이런 게 있어요. 한 켠에 뭐 있냐면요. 모하메드 살라 기념 주화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거의 메인급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집트에서 살라 생각하는 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일 수 있겠다. 대형 박물관에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확 와닿았었거든요. 맞아. 예. 프랑스 그래서 갔을 때? 아니 대형 박물관. 다른 프랑스 대형 박물관 말하는 줄. 무슨 소리예요? 잉글랜드 대형 잉글랜드 대형 박물관. 박물관. 음. 형 최근 대형이 대형? 아니고 대형. 대형. 예. 크리에이트 브리튼. 예. 그 스케일이 아니고요. 야, 네, 너도 형인 약간 줄 알았어. 형철이과니 왜 그래 갑자기? 역시 좋아요. 예. 그 죄송합니다. 예, 살라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그 우리 축구 잡학사전 콘텐츠 있잖아요. 찍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머지않아 업로드가 될 테니 예. 우리 또 리버풀 팬분들도 살라 관련 얘기를 저도 새롭게 알아간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엄청 재밌었어서 예. 조만간 업로드가 될 때 예.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살라가 이런 식으로 마르무시에게 얘기를 해줬다. 엄청나게 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르무시도 이러면 진짜 살라한테 너무 고마움도 클 것 같고 사실 아마 마르무시도 살라 같은 존재가 분명 본인도 되고 싶을 거예요. 모두에게 우상이 될 만한 선수고 살라는. 예. 그리고 어쨌든 마르무시도 공격적인 포지션의 선수니까 위치 예. 자체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예. 역할도 그렇고 여러모로 기대가 좀 많이 되죠. 만약에 원일이 형이 현역 시절에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뭐 대단히 뭐 포항에서 뛰었던 레전드 선수들의 이름에 딱 붙어서 김원일 제2의 누구 등장 이러면 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관심을 좀 받으니까 좀 좋을까요?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무조건 부담이에요. 제2의 누구는? 제2의 누구는 부담이고 그분의 번호를 받는 것 자체도 부담. 등번호. 팀에서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18번 아니면 20번 이런 번호 받는 것도 사실 좀 꺼려했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나요? 부담스러워하지. 네. 지금 어떤 뭐 채팅 보아서 웃은 거죠? 제2의 홍명보. 제2의 홍명보 김원일. 제가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제가 예. 막 어릴 때는 막 그렇게 하긴 했었지. 홍명보 이러면서. 맞아. 동네에서는 다 그랬죠. 동네에서는, 네. 저 한일 월드컵 그때
언제 경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차두리 선수가 오버헤드킥 했었거든요. 그 다음 날에 차두리 하면서 다 오버헤드킥하고 네. 이랬었거든요. 이탈리아전 아니었나? 네. 김포홍명 보긴 했어요. 김폭명 보고 두 분은 뭐였어요? 제2의 그거요. 네. 딱히 저는 네.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저희도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중앙에서 이제 축구할 때 패스하면서 홍명보 이러면서만 했었잖아요. 저희는 그냥 장난치면서 사비르단데스 막 이러면서 막 컨텐츠 넣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백함 하면서 발목 프리킥은 프리킥 때 백허. 발목 꺾어주고. 저야 뭐 아가리 제라드였죠. 아재. 아재. 아가리 제라드. 네. 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동네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살라가 아무리 이렇게 압박 주지 말아라라는 의도를 얘기해도 언론에서는 이 표현을 아직 마르무시라는 선수에 대한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기 전까지는 제2의 살라, 마르무시 이렇게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담감, 뭐 선수 원희룡에게는 물어봤는데 두 분에게는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할까요?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일단 제2의 뭐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거는 뭐 책에서도 많이 봤고 예. 저 글 읽는 것 어떤 분들이 썼던 그런 인생에 대한 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좀 그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제2의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불릴 때 그 아무래도 그 사람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엮이게 되는 사람을.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뭔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자기 단점을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나만의 개성이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원래 목표, 원래는 꿈을 가졌던 게 그 사람처럼 되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2의 뭔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뭔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단점을만 메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래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목표를 삼았던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선수는 아닌데 형철이에게 달렸던 수식어 중에 하나가 제2의 한준이라는 평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이야기가 부담 됐어요? 부담이 아직도 많이 되고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해설이 형 캐스터에게 제2의 누구 이게 붙었던 게 진짜 없긴 했었는데 같이 일을 하니까 더 느껴요. 한희연이랑은 제가 원펀치를 오래 했었으니까 또 저는 영 제2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끌어줄 겁니다. 만호는 뭐 제2의 누구 되고 싶은 적 있어요? 뭐 해설 중에? 저는 제2의 누구 딱히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해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처음에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 일을 하면서 막 이 분야의 넘버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진짜 추워도 없었어요, 넘버원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전 그냥 적당히 제 모든 모토가 그냥 어디 가든 중간만 하자 이거거든요. 제3의 송영주라는 얘기도 있네요. 이완호 해설에게. 그러니까 영주 형도 제가 알기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안전하고 무난한 이런 느낌으로. 제 2가 아니라 건너뛰었네. 제3의 송영주. 저는 그냥 예. 좋죠. 영주 위원님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냥 어디 가서 제 별로다. 제 그런 소리만 안 들으면 돼요. 저는 그냥 중간 이상만 하자. 어디 가서 민폐 끼치지 말자. 민폐 끼치지 말자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니고 그냥 가늘게 오래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사실 제2 하면은 떠오르고 이제 국가마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제2의 메시, 한국의 메시 뭐 이런 건데 이거 저희가 다양한 언론을 참조를 했거든요. 제2의 메시 리스트입니다. 살라, 무니아인, 마르코 마린, 후안 이투르베, 데울로페우, 도스 산토스, 보얀, 샤키리, 뭐 아즈몬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수, 이란에서 그래요. 젤송 마르틴스, 안수 파티, 쿠보, 마우로 자라테, 미아이치리오, 할릴로비치, 웨데고르. 근데 다 얘기 들었던 애들 맞아. 잠깐만. 진짜. 내 친구가 좀 섭섭해하네. 누구죠? 조메시라고 조찬호. 조찬호 선수가 있어. 그리고 조찬호. 맞아 있어. 네. 백성동도 약간 체형 때문에 그런가. 있었어. 백성동도 요 느낌. 이승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이승우는 내가 읽었구나. 예. 지금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다 하는 줄 알아. 구단의 메시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수원삼성 뛰었던 그 고려대 메시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고대학님 아니 근데 있었는데. 고차원 고대학리 이제 고시하니까 왜 고차원이 생각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만큼 많습니다. 네. 자, 김현욱도 그렇지. 김현욱도 메시 얘기 들었었고. 할릴로비치도 예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할릴로비치 있었어요. 있었나?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요, 있네. 맞다. 서정진도 그 소리 들었고 제가 말했던 선수는 박상혁 선수예요. 박상혁. 네, 박상혁. 근데 이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그 차이는 이 선수가
이제 따라하냐 안 따라하냐 비슷하게 하냐 네. 뭐 만약에 뭐 호날두를 좋아한다 그러면 호날두 세레머니 하냐 아니면 이제 메시를 그쵸. 좀 따라하냐 근데 아예 정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 별명이 싫어하는 네, 약간 체형도 좀 고려해서 하는 것 같아요. 중동 메시도 있었는데 남태희. 남태희. 근데 남태희 선수는 그럼 드리블 하는 거 보면 아유, 남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제2의 호날두도 있습니다. 제2의 메시보다 조금 덜하네요. 나니, 오베르탕, 게데스, 오베르탕이요? 헤세, 펠릭스, 야누자이, 미아이치류는 여기도 있어. 샤랍, 타랍, 아르다 타랍이요? 투란. 투란도 제2의 호날두 얘기 들었어. 아르다 투란이? 뭐 이런 얘기 있네요. 투란 진짜 좋아했는데. 네. 아, 좀 멋있었죠. 그 또 있잖아요. 제2의 부폰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제2의 부폰인데 계속 부폰이 뛰어가지고 다 안 됐어요. 마티아 페리 생각나. 저도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죠? 허날두라고 허영준. 근데 허영준은 호날두 좋아해. 세레모니 했어. 비슷해 약간 맞아. 근데 호날두는 제2가 붙기가 좀 그래 메시보다 어려운 이유가 피지컬을 좀 갖춰야 돼. 그 자기 관리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메시도 호날두도 다 어렵지만 호날두도 쉽지 않죠. 사이즈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 사실 뭐 주앙 펠릭스도 사이드 생각하면 좀 다르긴 한데 그때 기대치나 이런 것 때문에 제2의 호날두 얘기를 좀 들었었던 것 아, 같고. 저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동유럽 호날두 저 미키타리안. 있었어. 미키타리안도 그 별명 있었다. 그렇게 불렸었어요. 맞아. 기억나. 네. 월미동 호날두. 진짜 옛날에 2005, 2006 시즌 막 이때 초반 때 예. 아르테타도 막 에버튼의 호날두 이런 별명 있었던 거 아세요? 아 그랬나? 아르테타가 외형이 약간 호날두랑 좀 닮은 느낌이 있고 아르테타도 네,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에버튼 했을 때는 약간 윙어로도 좀 떴었거든요. 그때도 막 아. 헛다리하고 개인기하고 하니까 어. 또 호날두가 그때는 골 엄청 넣치고 그다음 막 개인기하고 그쵸.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르테타도 메뉴 약간 때니까. 비슷한 그런 느낌이 그때 당시엔 있었어가지고 에버튼의 호날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엄청 초반에. 알프스 메시. 아, 샤키리. 샤키리는 맞다. 빼먹네. 맞다, 깜빡했다. 아, 나 아까 샤키리 골 보고 왔는데 맞네. 샤키리는 근데 이제 알프스 약간 이제 메시. 이후로는 이제 윤정수 뭐 이런 가지고 전병관 선생님들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네. 해세도 그런 얘기 많이 좀 맞아. 들었어. 아르테타가 호날두가 나이는 더 많은데 막 오히려 막 제2의 에버튼의 호날두 막 이런 막 아. 있었어요. 초반에. 제2의 제라드, 나비 케이타. 아니, 그게 아무튼 제2의 이런 선수들이 있고 만약에 현역 중에 이제 해병대 복무해가지고 이제 센터백으로 나온다면 혹은 뭐 센터백이 아니라도 그냥 해병대 출신 선수 나오면은 제2의 기본일 가능하지 이건 않을까? 무조건 나오죠. 네. 아직도 없지 않아요? 아직은 없죠 그쵸. 와 유일 위에도 있었네 혹시? 위에 김환원이라 김한원 형님이라고 아. 수원 FC의 레전드 맞아. 해병대 출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제2의 김원일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이제 형도 살라처럼 제2의 김원일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뭐 인터뷰합니까 아니면은 저는 제2의 김원일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군대라는 그런 선수한테 이 막힘이 있잖아요. 근데 또 있죠. 어떻게든 해결하고 또 다시 선수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뭔가 깨내는 네. 느낌이니까 제2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사실 그냥 선수들끼리 부담 비교하면서도 부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언론이라던가 뭐 지금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얘는 이 선수가 좀 유사하다. 이거는 선수들이 어때요? 좀 즐기나요? 아니면 이것도 부담이에요? 성향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부담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하이라이트만 계속 보고 있어.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건가? 근데 예. 본인이 비슷하니까 그 장점을 하기 위해서 뭐 메시 같은 경우는 메시 영상 많이 보고 호날두란다.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날두 영상 많이 보고 비슷하니까 그래도 또 그런 별명이 붙지 않을까. 형철이가 만약에 제2의 호칭 붙는다면 뭐 해설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붙고 싶은 거? 이건 좀 고민해 볼게요. 뭐가 있지? 연예인이더라도 내가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리스펙트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성향이나 이런 거. 제2의 이주원은 어떻게 될까요? 와, 제2의 이주원 형철이? 형이 제2의 이주원이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오히려 그러신 것 같은데 원희 형님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해설계의 페이커? 이거는 에이. 고트니까 고트 얘기니까. 제2의 뭐를 딱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반인들은 네. 사실 선수분들은 이런 거 좀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근데 그건 있어. 절대 미식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그럼 제2의 안성재? 아니요, 제2의 백종원. 이번에 흑백요리사 보면서 더 우리 선생님의 그
내공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 다 알아맞추셨잖아요. 그치. 아이고 박수잖아. 절대 미식에 대한 그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미각에 대한 참. 네. 백종원 선생님 제2의 백종원이 사업 말고 그냥 음식 맛보는 절대 미각으로 한번. 네. 원희룡이나 만우는 아예 축구적인 거 말고. 저도 아직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 연차도 낮을 뿐더러 뭐 어디서 제2의 뭐가 되기보다는 제 그거 쌓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누군가가 완우가 이제 나중에 더 해설위원으로서 더 높은 자리 잡았을 때 제2의 이완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아니면 뭐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2의 뭐가 붙는다는 것은 그 전에 내 업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2의 그걸 붙여주는 거니까 저는 즐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즐기라고. 따라잡지 말고 그냥 딱 거기 선에서만 머물러라. 그 정도. 나는 터는 것 쪽에서는 이주헌이고 제2의 이주헌.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네. 선수들이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저를 좀 롤모델로 삼아서 했어요. 해병대 출신이라던가 네. 아니면 센터백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중이라도 이제 어떻게 주준 자리 막 내긴 하고. 그렇지. 은퇴 후에도 베스트레븐까지 따내고. 은퇴 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방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것도, 네. 약간 지금 대명사인가요? 축구 선수로 은퇴한 이후에 사업으로 이제 카페 사업으로 성공한 대명사 느낌인가요? 지금 약간 원희룡이? 뭐 네. 좀 새로운 시도이긴 하죠. 네. 음식 장사한 그 은퇴 선수들은 좀 있었는데 쭈꾸미 네. 집도 있었고 뭐. 많이 털어먹었죠. 쉽지 않구나 이게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스트 11 2013년에 베스트 수비상 부분 수상했던 원희룡과 함께를 했습니다. 29일에 또 이제 시상하면은 이거 어디다 모셔나요? 카페 3층에 김원일 존이 있어요. 그래요? 와서 오셔가지고 제 그 입간판도 있고 예. 거기에 뭐 2013년 우승했던 그 유니폼도 있고 김원일 존이 있구나. 네, 거기서 좀 많이 좀 오셔가지고 네.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반빙수 시즌이죠? 반빙수. 네. 저도 조만간 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11월 20일에 진행하는 히플라이브고요. 2프로 시작해서 뭐 장인이 로이킹이라면 요 얘기로 시작해서 아쉬웠던 또 답답했던 팔레스타인전 리뷰가 있었고 미리 보는 2024 K리그 시상식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재미를 감안해서 시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2의 누구누구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을 어떻게 좀 가지고 있는지 살라는 아주 멋진 인터뷰를 통해서 마르모 씨를 또 포근하게 안아주는 또 살라의 위대함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진행을 했던 히플라이브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